미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아니고 뭐라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줄줄이 실패한 땅 우간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굶주리고 있던 이 나라를 살린 나라의 이름을 듣고 전 세계 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땅의 심은 단 하나의 품종이 우간다 전 국민을 배 터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신의 축복과도 같은 이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단 한 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인만이 이런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안 될 거라 장담했던 우간다를 단 90일 만에 변화시킨 놀라운 감동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 뒤부아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유엔에서 세계 식량 계획 파견 농업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우간다 카라모자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 우간다는 반복되는 가뭄과 척박한 토양 때문에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쌓아온 최신 농업 기술과 이론이 이곳 우간다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저는 가져온 장비들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전자, 변형 종자, 그리고 미국의 위성 데이터 분석 시스템까지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간다의 식량난은 금세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업의 답은 유전공학과 빅데이터에 있다는 게 제 신념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료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함, 네덜란드의 시스템, 미국의 자본력이 결합된 서구의 최첨단 기술로 해결 못할 식량난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카라모자의 주민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욱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곳의 식량 문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미개척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유럽에서 수많은 실험을 성공시켰던 저에게 우간다는 제 능력을 세계에 증명할 첫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우간다를 살리기 위한 일명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벗어나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위성에서 보내온 강우량 예측도, 토양 분석 결과도, 유전자 조작된 종자의 내성 데이터도 모두 무의미해졌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의 토양이 가진 특수성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모든 이론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토양 속에는 철분과 알루미늄 함량이 저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산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는 시들어가는 작물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까지 밀려왔죠. 제 인생 처음으로 저의 이론과 지식이 현실 앞에서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완전히 실패한 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화상회의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식은땀으로 새로 갈아입은 셔츠가 젖을 정도였죠. 이자벨 박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디 맥케인 사무총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패 원인을 설명했지만 화면 너머 참석자들의 표정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제 입술도 점점 이곳 우간다의 땅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었죠. 결국 최첨단 기술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미국 대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카라모자 지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유럽연합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해보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카라모자 지역 원조 중단 및 철수를 결정합니다. 맥케인 사무총장의 선언이 떨어졌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서방 세계가 우간다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실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더욱 고통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간다 농업부 차관 데이비드 오켈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박사님,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데이비드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때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한 군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말 같아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요?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농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최고의 기술로도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후진국의 감성적인 접근에 기대를 걸자는 겁니까? 제 말에 데이비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데이비드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사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전 인수인계는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소규모로 방문한 모습을 보고 그냥 놀러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박민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예의상 악수를 나누며 그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팀장이라기엔 너무 젊어 보이는 그는 예상외로 꽤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오히려 그 외모 때문에 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외모의 농업 전문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개월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여기 토양 분석 자료입니다. 산성도가 4.25 극도로 높고 철분과 알루미늄 함량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요. 저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위성 데이터, 기후변화 패턴까지 모든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며 왜 이 지역에서 농업이 불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박민준은 그 잘생긴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 자료들을 슬쩍 보더니 옆으로 밀어두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단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3개월간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그냥 무시하다니요. 역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박사님, 이곳의 실패 원인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 없이 뭘 하겠다는 거죠?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준은 그 단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의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화가 났습니다. 외모만 믿고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박민준이 마을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준은 마을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알아낼 수 있겠어요? 참다 못해 끼어든 저에게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자벨 박사님, 잠깐 이 밭을 보시겠어요? 그는 저를 밭으로 데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지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라 철과 알루미늄이 많아 극산성입니다. 통일벼는 바로 이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도록 개발된 품종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일벼요? 그건 70년대 구식 품종 아닌가요? 구식이 아니라 검증된 겁니다. 뿌리가 유난히 깊어 지하수를 찾아내고 줄기는
규산 흡수율이 높아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농부들이 수십 년간 이런 땅과 싸워 이겨낸 경험 데이터입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컴퓨터에 없는 데이터죠. 저는 여전히 그의 말을 책에 없는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파종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밭을 확인하며 박민준의 통일벼가 언제 실패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겨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중얼거리며 새싹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심었던 유전자 변형 동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이 구식 품종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정말 깊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성 데이터 예측에는 없던 비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밭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찾아 말했어요.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바다에서 뭘 기다리라는 거죠? 하지만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파놓은 전통 방식의 고랑들이 배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원시적인 방법이 첨단 배수 시스템보다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일벼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줄기가 꺾이지 않고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규산 성분이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제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늙은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비 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나왔는데요. 농부는 자신의 손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손이 알려준다. 60년 농사 지으면서 배운 거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금으로 날씨를 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제 위성 강우량 예측 시스템보다 늙은 농부의 경험이 더 정확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과학적 논리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지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밭으로 나갔어요. 통일벼가 자라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황금 바다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벼이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알이 굵고 꽉 차 있었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확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정밀 측정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확량을 계산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결과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기존 프랑스 품종의 10배에 달했어요.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직접 유전자 분석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통일벼는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서 기적 같은 수확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풍작을 이뤄낸 거였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데이비드 오켈로가 박민준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UN 세계식량계획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성공 요인 분석란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성공 요인.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성공의 핵심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협력, 전통 농법의 지혜, 농민들의 경험적 지식, 이런 단어들을 적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기술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밭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처음으로 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마을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한 쌀로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민준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확신했나요? 당신들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로는 불안정하고 구식입니다. 박민준은 밭에서 낡은 벼 한 포기를 뽑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벼는 구식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서구의 농업이 대규모 자본과 화학 비료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한국의 그런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했어요. 통일벼가 바로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박민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지식은 결이 같았던 거죠.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최신이 아니라 최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 질문에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명으로는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코웃음만 쳤을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농업 발전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든 늘려야 했거든요. 박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농업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민준 박사님, 제가 무시했던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박민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최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며 현지의 지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간다의 성공에 감명받은 저는 농촌진흥청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은 생각보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었어요. 박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통일벼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구소에서 저는 통일벼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1970년대 통일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통일벼는 고립된 한국만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가 주도한 프로젝트였고 미국의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많은 미국과 네덜란드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협력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저는 더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서구의 원천 기술과 자본이 있었지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관심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절박함이 기술을 살아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박민준이 제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잊혀진 기술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통일변은 잊혀진 국제협력의 산물입니다. 서구의 기술과 한국의 절박함이 만나서 탄생한 거죠. 박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사실은 서구 기술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상업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서 관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다른 관점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는 거죠. 박민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농업의 역사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 한국전쟁의 폐허,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농업, 기술 발전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발명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발전되는 거군요.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첨단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잊혀진 기술 속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간다, 카라모자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황금빛 벼밭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자벨 박사님, 마을 아이들이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UN 세계식량계획과 본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최첨단 기술 전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각국의 잊혀진 토착 기술과 경험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 기술과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신디 맥케인 사무총장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자벨 박사,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기술 우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학습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현지의 경험적 지식과 서구의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거죠. 저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의 성공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지식이 만날 때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방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농업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서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됩니다. 제 제안은 아크라 이니셔티브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전 세계 저개발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박민준과 함께 다시 우간다 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배우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환하게 웃는 우간다 농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이죠. 박민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자벨 박사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한 천재가 아니었어요. 흙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카라모자 평원에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나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언젠가는 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과 인간, 과학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